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채널 24K와 함께 책을 읽으시는 시간, 역사란 무엇인가, 그 12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이에이치카 교수의 역사에 대한 논지 중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진보라는 게 뭐냐라는 개념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도 이 진보라는 개념을 놓고 상당히 시끄러운데, 이에이치카가 생각했던 진보,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진보라는 것의 문제, 이 차이는 또 뭘까? 이것을 유념해서 봐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라는 것에 대한 이제 그런 몇 가지 이해들이 변화되어 온 게 있는데요. 우선 역사의 의미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포위크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한 얘기를 보면, 과거에 관해서 사전에 무언가 건설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거라는 게 뭐냐, 그것이 우리의 오늘의 현실에 있어서 어떤 가치를 갖느냐, 이것에 대한 분명한 관념, 건설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신비주의나 시니시즘에 빠져들기가 쉽다. 이런 이제 경구를 놓고 다음 얘기를 한번 살펴봅니다. 포윅이 얘기한 신비주의라는 건 뭐냐? 역사의 의미가 역사의 외부적인 조건, 그러니까 하느님이라든지 어떤 신이라든지 또는 어떤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운명적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역사의 의미가 부여된다고 보는 이런 경향이 있죠.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중에. 이거를 신비주의라고 부르는데, 베르다예프라든지 니부어, 토인비 같은 사람이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칸은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니시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시니컬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시니시즘, 냉소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한자로다가 이제 일본인들이 표기하면서 견유학파, 그거 다 개소리야, 이렇게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이게 이제 시니시즘, 냉소주의라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역사 그런 거, 그거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그냥 인간 그렇게 사는 거야. 그거 다 개소리야. 거기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살붙이는 거.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아니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무슨 소리를 해도 좋아. 그거 다 그냥 의미라고 해도 좋아.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고 무엇일 수도 있는 것, 그게 역사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입장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에 이제 여기서 얘기했던 이제 토인비 같은 데에 있어서는 이 카 교수가, 사실은 카 교수는 자기와 입장을 달리하는 이 역사학자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상당히 시니컬한 그런 이제 견해를 많이 드러낸 사람입니다. 어쩌면 자기가 정통 역사학자라는 주류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글쎄 그렇게 해서 생긴 그런 경향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놀드 토인비 같은 사람은 아주 정통 역사학자로서 굉장히 명성이 높은 대학자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신비주의다 뭐라는데, 그거는 카의 편견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왜 그러냐? 카는 이제 토인비를 신비주의자라고 본 근거를 대면서 토인비가 역사는 신학으로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 근거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런 근거를 이제 카가 대고 있는데, 토인비는 사실은 역사를 인간의 자유로운 창조물이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인간이 신이나 어떤 존재에서 운명적으로 주어진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창조되는 그것이 역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정반대의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경우는 Study of History, 역사의 연구라는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토인비의 가장 유명한 말이 도전과 응전이죠. 역사라는 것은 도전이 인간에게 왔을 때, 도전이 생겼을 때 인간이 거기에 응전한 결과들을 쭉 쓴 거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역사를 인간의 자유로운 창조물이라고 주장했다라는 입장이 옳은 판단인 것 같은데 그런 이제 편견이 좀 보인다. 이런 해설을 좀 붙여둡니다. 그런데 이 역사라는 것에 대한 많은 시각들이 있지만 과거의 그리스의 이제 시인들, 그리스에는 시인들이 이제 서사시를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그들이 역사학자의 역할을 대신했었죠. 그때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인간의 미래는 어떻게 가는 것일까?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어떻게 가야 할까?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관심보다는 역사의 과정이라는 것은 자연이 그렇게 돌고 도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돌고 이렇게 자연이 순환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지 어디를 향해서 뭐 가는 것이다. 이런 관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스 사람들은. 또한 그들은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대해서도 미래라는 게 돌아가고 아무 의미도 없다는데 과거라는 거에만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이럴 필요는 없었겠죠. 또한. 그래서 과거와 미래 모두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감각을 부여하거나 하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카의 입장은 고대 이제 로마의 시성으로 알려져 있죠. 베르길리우스. 이제 버질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쓴 이제 서사시에 아이네아스라는 이제 유명한 서사시가 있습니다. 이게 트로이 전쟁이 있고 나서 트로이가 멸망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유민들이 로마로 이제 진출을 해서 거기에 로마라는 이제 국가를 세워나가는 도시국가를 세워나가는 거기에 관한 이제 서사시죠. 이 서사시에서 이런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인간의 역사는 그냥 무한 반복하는 거야 라는 그러한 고정관념이 깨지는 그런 모습을 자기는 발견을 한다. 그래서 이제 버질은 운명론적인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반기독교적인 예언자로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된 거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여기서 운명론적 기독교적 가치관이라는 게 뭐냐? 사실 지금 현재의 기독교인들은 잘 이해하기 힘들지 모르지만 기독교의 본래의 사고는 뭐냐? 신의 뜻대로 살고 신이 정해 주신 대로 살고 하는 것이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신의 의지에 의해서. 이것이 초기 기독교의 종교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일 중에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게 어디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아주 운명론적인 가치관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이네이스라고 하는 이 시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 운명을 극복하고 로마를 건국하는 이런 서사시 거기에서 나 E.H. 칸은 역사의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역사의 의미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게 그런 역사는 과연 어떤 진행의 방향과 목표라는 걸 그럼 가지고 있다는 얘기냐. 여기에 대해서 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이제 역사관, 역사는 어떤 단순한 반복이나 자연이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순환하는 그것이 아니고 어떤 진행의 방향이 있고 목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관점들을 정리를 해보면 종교적인 목적론적인 사관, 이거는 이제 앞에서도 얘기한 것 같이 전통적인 기독교 사관이었죠. 신의 의지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거다, 인간의 역사라는 것을. 신의 뜻을 실현하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개되는 것이 인간의 역사다. 이런 이제 목적론적인 사관이 그쪽의 방향으로 가는 거다, 인간의 역사는. 그래서 역사 자체가 호신론의 전개를 이제 해나가게 되는 건데 이게 중세의 대표적인 역사관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사실 이게 나중에 헤겔에게까지 그대로 전수가 돼서 세계정신의 실현 뭐 이런 데에도 암암리의 그 흔적이 이제 짙게 남습니다만은. 그리고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이 사관이 이렇게 변해가는데요.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는
인간의 삶에서부터 신의 우위가 인간의 우위로 대치되는, 인간의 우위라고까지는 이제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인간 중심의 세계로 인간의 역사를 이해하려는 이런 시도가 일어나는 게 르네상스 시대의 사상적 변화죠. 그렇죠? 그때에는 인간 중심의 세계와 이성, 인간의 이성의 우위라는 고전적인 관점이 이제 회복이 되는데, 이때 이제, 호라시오라는 사가 이런 얘기를 하죠. 흐르는 날과 더불어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고전적인 비관적 미래관, 이것을 이제 집어 던지고 진리는 시간의 딸이다라는 낙관적 미래관이 도래한다. 진리는 시간의 딸이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딸은 누굽니까? 딸은 누구예요? 미래를 잉태하는 자죠. 미래를 출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시간의 딸이다. 시간이 흘러가는 데 따라서 진리는 변화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이 낳는 것이 진리다. 이런 이제 비유적인 표현, 베이컨이 그런 표현을 참 잘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적인 역사관에 대해 그 목적론적인 역사관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계몽주의 시대를 이끌었던 합리주의자들이 이제 그런 유태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인 운명론적인 그런 인간의 역사관에 이거를 현실적인 인식을 통해서 소화를 다시 하게 되는데, 역사는 지상에서 인간의 지위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향하여 진보한다. 무슨 얘기죠? 신이 모든 것을 제도하고 신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현실을 수용하면서 표현을 바꾼 거죠. 신의 뜻대로 안 되는 건 아닌데, 신이 결정하신 의지를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이 땅 위에서 인간들이 인간의 지위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변화한다. 이렇게. 인간들의 목표. 이 신의 의지로부터 부여받은 인간들의 목표를 완성하는 쪽으로 진보한다라는 이런 이제 입장의 전환이 일어난다. 그래서 세계의 각 시대는 인류의 참다운 부와 행복, 지식과 덕조차 증대시켜 왔고 지금도 그것을 증대시키고 있다라는 유쾌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기본이라고 한 대역사학자가 한 얘기인데,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 니에치카가 생각하는 진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진보라는 것이 우리들 지금 부딪히고 있는 진보라는 게 무조건 좌파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에치카가 얘기하는 진보라는 건 그거와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인간의 참다운 부와 행복, 지식과 덕,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해가는 과정, 그것을 진보라고 본다. 그 계몽주의 시대로부터의 전환, 그 뿌리, 그 이에치카의 진보라는 것의 관념은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영국의 이제 18세기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그것이 차차 완성돼 가면서 영국에는 이제 아주 번영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때는 진보에 대한 아주 그 신념이 강하게 표출이 됐었습니다. 앞에 얘기한 그런 개념의 진보죠. 그렇죠? 역사는 진보하는 과학. 우리들은 인간 세계의 진보라는 것을 역사 서술의 토대를 이루는 과학적인 가설로서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는 자연적 자원에 대한 인간의 힘과 인류의 복지를 위한 그 지적 이용 방법은 장래에 무한히 발전한 것으로 본다. 진보에 대한 신념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들이 사용하던 진보라는 개념과 우리가 오늘의 현실 속에서 부딪히고 있는 진보라는 개념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인간이 좀 더 잘 살게 되는, 이걸 진보라고 하는 거죠. 소위 영어로 얘기해서 a better life, 좀 더 나은 인생. 인간의 역사는 이것을 위해서 진전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것을 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보라는 얘기가 다 똑같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유럽이 번영하던 시기에 나오던 진보에 대한 신념이 러시아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서구의 몰락이라는 언어로 대체되는 시기가 옵니다. 러시아의 10월 혁명이 일어나면서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은 인간들의 이러한 번영에 대한 자존심, 그런 확신을 사실은 망가뜨리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니콜라이 1세는 진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하는 이런 금령까지 발표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버트란드 러셀 같은 사람은 그러한 현상을 보면서 대체로 볼 때 오늘날의 세계, 버트란드 러셀이 살던 20세기 초 19세기 말 이때 그때의 세계는 그 100년 전에 비해서 자유가 폭 위축됐다, 폭 줄어들었다. 인간의 자유라는 것이. 말하자면 인간의 역사는 계속 진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퇴보하기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던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에치카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역사는 역시 진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퇴보인 것처럼 표현이 되는 이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역시 그 속에서는 인간의 역사는 진보한다라는 예를 드는데요. 아프리카에서 백인이 우월성을 상실하는 건 대영 제국의 옹호론자, 아프리카 공화당원, 금동강원의 주주들에게는 근심거리다. 아프리카는 백인들의 식민지였으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백인이 우월했어야 되는데 그 우월성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 우월성이 줄어드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 누구죠? 대영 제국이 최고의 나라야라고 칭송하는 대영 제국 옹호론자. 아프리카의 공화당원이라고 하면 뭡니까? 백인들 그룹이죠. 아프리카를 지배하는, 식민지를 지배하는. 금동광선의 주주, 아프리카에서 떼돈을 벌어가는 유럽의 투자자들이죠. 이들에게는 그것이 근심거리로 보이고 그것이 역사의 퇴보로 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이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역시 역사의 진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진보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죠. 이거는 진보야. 이 상황은 지금 현재 상황은 진보하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상황은 퇴보야. 이렇게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죠. 서구는 몰락하고 있다는 1950년대의 의견은 낙관주의로 충만한, 그러니까 이때 이 얘기는 뭡니까? 버트란드 러셀이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자유가 많이 위축되고 있어 이런 얘기하던 20세기 초반 이전 이때의 의견은 앞에서 말했던 그런 낙관주의로 충만하던 1890년대의 의견보다 과연 그 의견이 더 옳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냐. 인간의 자유는 줄어든 거야. 니콜라이 1세나 또는 버트란드 러셀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런 표현. 이것이 19세기 말에 영국에 그렇게 팽배하던, 자신감에 의해서 팽배하던 그런 진보에 대한 낙관론보다 더 옳다고 봐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재미있습니다. 영어 사용 세계의 의견. 영어를 사용하는 세계. 영국에서 충만하던 자신감과 영국에서 줄어들어 버린 폭삭망한 자신감. 그러한 것에 대한 의견이 러시아라든지 아시아, 아프리카의 의견보다 더 옳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백인들에 의해서, 영어 사용권에 의해서 압박을 받던 시대, 그때 살던 러시아나 아시아,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들의 몰락이 이들에게는 자유의 증가, 행복의 증가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쪽에서 보면 그 상황은 진보적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진보라는 개념은 다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생각을 또 깊이 해봅니다. 생물학적으로 일어나는 진화,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진보라는 것, 이것은 과연 같은 개념일까? 아닐까? 계몽시대의 사상가들은 자연의 법칙과 역사의 법칙을 동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과 인간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존재다.
자연과 인간은 함께 가는 존재야. 이러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계몽시대 사상가 대표적으로 누가 생각나시나요? 장자크 루소 같은 사람이 생각나시죠? 루소. 자연으로 돌아가라라고 외쳤던 사람이죠. 그렇죠? 인간은 자연의 일부고 그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지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자의 견해와도 서로 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 속에서 인간의 위치를 추구하는 것이 계몽주의 시대 사상가들에게 많이 나타났던 경향입니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 사회의 진보를 자연이 계속 진화하니까 인간도 그것에 따라서 진보할 수 있다라고 자연의 진화론에 기대서 인간의 진보를 확신을 했던 거죠. 그런데 헤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독특한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사회는 진보하지만 이 사람은 어디를 향해서 진보한다고 봤냐? 인간 사회는 세계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달성한다. 이 세계정신은 뭐냐? 기독교적 가치관이 사실 짙게 깔려 있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보지 않는 물론 이제 분석가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헤겔은 굉장히 기독교를 극복하려고 했죠.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독교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잡혀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보는데 이 세계 정신이라는 게 결국은 신의 의지죠. 신이 이 인간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했던 정신, 그 목표. 그걸 향해서 인간 사회는 진보하지만 자연은 그런 걸 할 수가 없으니만큼 자연은 진보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죠. 그런가 하면 다윈 같은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연도 역사와 마찬가지로 진보한다. 오히려 인간의 역사가 진보하고 자연도 거기에 그와 같은 형태로 진보한다라고 봤다. 이게 이제 다윈의 이러한 견해가 생물학적인 유전이라는 것과 인간이 사회를 만들어가면서 사회적인 획득, 사회적인 자원을 획득을 하는 그런 진보를 오해하는 계기로 작동하기도 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입장이냐 그러면 생물적 진화와 사회적 진보라는 게 뭐냐. 이게 지금 진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정의하기 위해서 쭉 전개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입장이 있었다. 오늘날 카 교수는 무슨 생각을 하냐.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생물학적 유전학에서 진화학에서 나오는 지금 얘기입니다만은 인간이 한 시대를 살면서 살아가면서 얻었던 자기의 지식이나 이런 신체적인 발전이나 이런 살아가는 동안에 얻어진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지금 진화론 입장에서 많은 부분이 뭐죠? 돌연변이론이 우세하고 있죠. 그렇죠? 그 의견이 언제 또 바뀔지 모릅니다. 그 시각이. 적자생존론 뭐 이러다가 획득형질 유전론, 유전학, 그 다음에 이제 돌연변이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변화하는데 생물에게서 이 진화가 일어나는 걸 설명하는 근거로서 지금은 현재 획득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돌연변이를 통해서만 형질은 변화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인간의 사고라는 것의 효과는 획득한 경험을 통해서 진보한다. 인간들이 하는 사고, 이것은 자기의 정자나 난자의 교합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사고를 기록하고 전수받고 전달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누적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사고는 진보한다는 겁니다. 진보할 수 있다. 따라서 생물학적인 진화와 사회적 진보는 나는 다르다고 본다. 자연 상태로 일어나는 생물학적인 진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인간은 지식이라는 체계를 전달하고 전수받으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보한다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진보에는 일정한 시작과 끝이 있느냐? 우리가 이제 그 공산당 선언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랬고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이런 얘기를 할 때도 그런 얘기 했지만 진보주의라는 건 프로그레시비즘이죠.
프로그레스가 있다. 어디를 향한 프로그레스가 있어야지 여기서 여기까지 진보했다. 여기서 여기까지 진보했다. 이런 진보의 이야기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 따라서 진보주의라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꼴이 있거나 최소한 방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꼴이나 다이렉션은 가지고 있어야지 진보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진보라는 얘기를 하려면 항상 시작과 끝을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칸은 이렇게 정리를 한다. 진보 혹은 문명이 언제 시작되는가 하는 문제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 물론 그렇습니다. 시작이 인간의 문명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이거를 알아야 시작 끝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작이라는 말은 무슨 필요가 없다. 그건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글쎄요, 좀 더 인간들이 이제 연구를 하면 차차차차 알아나가겠죠. 인간이 어디서 최초에 발생했느냐? 아프리카에서 루시라는 여성이 최초의 인류다. 저는 참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는 얘기입니다만 과학적이지도 않다고 봅니다만은 그런 것이 어떻게 발견이 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진보의 일정한 종말, 이런 종점, 꼴이 있다는 가설은 문명의 시점에 대한 문제보다도 더 큰 착오를 초래했다라고 자기는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헤겔이라든지 아놀드 블락비, 옥스퍼드 대학교의 역사 교수인데요. 마르크스, 이 모두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 역사의 마지막을 가정한다는 것은 역사가보다도 신학자에게나 어울릴 말세관적 냄새를 풍기며 역사의 외부의 목표를 설정하는 과오다. 이 세 사람이 다 무슨 입장이었느냐? 어떤 역사의 종점을 가정한 사람들이죠. 헤겔, 세계주의, 아놀드 오블럭비라는 사람도 이제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고, 마르크스 또한 그렇죠. 마르크스 뭡니까?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완성. 이것이 목표죠. 그죠? 꼴이죠. 이 사람들의 이런 얘기는 신학자에게나 어울릴 말세관적 냄새를 풍긴다. 그래서 역사를 역사 외부의 어떤 것에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 사실 자기는 마음에 안 든다. 그건 과오다라고 본다. 과오다. 이게 이 사람들의 입장인데, 칸은 이렇다. 역사가에게 있어서 진보라는 것의 종점은 이미 진화된 것, 진화가 완료된 것, 그러니까 미래 완료형, 이런 것일 수는 없다. 예를 들면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이것은 진화가 완성된 것이죠. 그렇죠? 진보가 완성된 것이죠. 이런 상태로 존재할 수는 없는 거다. 역사는 계속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의 목표는 항상 먼 곳에 있는 것이다. 끝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오면 또 여기까지 가야 되고, 여기까지 오면 또 여기까지 오면 또 여기까지 가야 되는,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인식해야 된다. 그 목표는 항상 먼 곳에 있는 것이다. 항상 먼 곳에 있는 것. 진보주의자에게 있어서 진보의 목표는 항상 먼 곳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지? 이것은 걸어가다가 보면 차차차차 시야에 들어오게 된다. 우리가 가야 하는 목표가. 그리고 거기 오면 그 다음이 또 우리 시야에 들어오고, 또 그 다음이 또 우리 시야에 들어오고, 이렇게 이어지고 영속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느냐라는 이런 것에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판이야말로,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불가결한 길잡이이다. 우리가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 진보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길잡이이다. 그러나 그것은 행로가 그려져 있는 지도와 같은 것은 아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에지카의 처음부터 끝까지 입장이 그겁니다. 역사는 진보한다. 그런데 그 진보에 어떤 지도가 그려져 있는 건 아니다. 어디로 간다라는 명확한 행선지가 그려져 있는 지도 같은 것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이죠. 나는 길을 걸어간다. 나는 분명히 이게 앞으로 가는 거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이 앞으로 가는데 어디가 종점인지 모른다.
앞으로 가는 건 가는 거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를 가야 한다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면 과연 나는 앞으로 가고 이게 앞으로 가고 있는 건지 거꾸로 뒤로 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것에 관한 신념, 이 인간은 그래도 진보하고 있다라는 신념에 관한 이야기가 이 뒤에 계속 이어집니다. 이에치카의 입장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해설을 이제 붙였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카의 그 인간의 역사는 진보한다라는 진보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논리적인 정확성을 좀 잃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나침판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그랬는데 지도가 없는 나침판은 어디다 씁니까? 나침판은 지도가 있어야지 유용한 도구지. 지도가 없는 나침판은 쓸 데가 없는 거죠. 어디로 갈 곳을 찾을 길이 없는데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나침판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학자들이 보여준 것만 봐도 인류의 역사는 그럼 과연 무엇을 향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역사가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 앞에 버트란드 러셀 같은 사람이 얘기하고 이런 거에 그걸 의식해서 이제 변명을 달습니다. 역사에는 역전 현상도 있을 수가 있다. 뒤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역사에서 진보는 비연속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런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역사가 진보하지 않는다는 걸 뜻하는 건 아니다. 앞으로 갔다가 두 발짝 뒤로 물러섰다가 또 앞으로 가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가는 거다 이런 얘기죠.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그럼 그건 후퇴냐? 전진의 한 과정이냐? 그건 전진의 한 과정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카의 진보에 대한 신념이 이제 한 번 더 강조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이는 이제 카의 신념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이 사람은 역전 현상이라고 하는데 역사에서 역전 현상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현상이 하나의 현상보다 더 낫다. 말하자면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오는 반동적 현상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랬다면 이 상태보다는 이 상태가 훨씬 낫다. 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이걸 퇴보라고 보고 이쪽을 진보라고 볼 텐데 과연 그런 기준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문화는 선진적이고 어떤 문화는 후진적이다. 이러한 문화차별적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카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진보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건 뭐냐? 시민권이 전 국민에게 확대된다. 우리는 이런 거 진보라고 늘 불러왔죠. 습관적으로. 그리고 형사소송 절차가 개혁이 돼서 인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발전한다. 그리고 인종과 부의 불평등을 없애버린다. 이러한 현상의 실현을 위한 투쟁. 이런 게 계속 있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을 진보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부딪히고 있는 진보의 현상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또 이에치카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는 이러한 권리의 행사를 확대시키기 위한 투쟁일 뿐 역사적 법칙이나 진보의 가설 실현을 위한 의식적 행위로 볼 수는 없다. 여기서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진보적인 것이냐 아니냐라는 것의 판단은 누가 하느냐. 역사가의 해설이 필요하다. 이런. 왜?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역사가 진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 목표가 가시적으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하는 거의 판단은 역사가가 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현상들 이것이 꼭 진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인간이 목표하는 것이 이것이 아닐 수도 있다면 말하자면 불평등 그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게 옳은 답이었는데 인간들이 잘못 알고 불평등을 제거해야 돼 라는 쪽으로 가서 더 아수라를 만들면 그런다면 그것은 진보라고 볼 수 없죠.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은 역사가의 해설이 있고 난 뒤에야 가능하다. 이런. 그러면 무엇이 진보냐? 인간의 조상들은 경험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역사에서 진보라는 것은 자연에서의 진화와는 달리 그렇게 경험을 얻고 해서 얻은 습득된 자산, 기술과 사회에 대한 지식과 경험, 인간의 환경에 대한 지배력의 증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한다는 것. 이것이 역사의 한 전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보라는 건 a better life에 관한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제가 해설을 달았는데요. 그러면 과연 조상들이 한 경험은 진보적인 것인지, 거기서 얻는 이익이라는 게 개별적일 수는 있다. 각각의 조상들 각각의 개별적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과연 진보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또 누가 결정하냐. 그 습득된 지식이 자산인지 자산이 아닌지는 또 누가 어떻게 아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그건 이제 논쟁으로 남겨두고요. 오늘날에 와서는 물질적 자원과 그리고 과학 지식의 축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진보를 보이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에 대한 지배력은 증가되고 있는데,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 사회 질서의 형성에 있어서는 어떤 진보가 과연 이루어졌느냐? 뭐가 이 진보가 된 거냐? 국내외의 사회 환경에 어떤 진보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냐? 오히려 인간의 진화는 기술의 발달에 비해서 뒤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인간들은 점점 더 이기주의화하기만 하고 사회화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끼리 갈등을 점점 더 강화시키고 축적해가고, 이런 의문이 있다. 이건 어떻게 대답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카는 이런 변명을 합니다. 이 카가 살았던 시대는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이게 끝나고 이랬던 시기거든요. 오늘의 이 시대는 대륙과 국가와 계급 간의 세력 균형이 변동되고 있는 투쟁과 동란의 시기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지식에서의 진보적인 효과가 그 유효성이 성과로서 확인되고 나타나기가 어려운 시대다. 이런 격동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보에 대한 신념이라는 것은 목표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는 불가피한 과정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인간 능력의 계속적인 발전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카가 생각하는 진보주의고 진보다, 이런. better life에 대한 신념, 좀 더 나은 삶이 있을 거야 라는 것, 인간의 삶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야 라고 믿는 신념, 이것이 카의 진보주의다, 이런. 그래, 카 같은 경우에는 최종 목표인 파라다이스의 존재 같은 건 난 믿지 않는다. 말하자면 계급혁명, 프롤레타리아트, 독재혁명의 완성, 이런 파라다이스 같은 건 믿지 않는다. 그러나 전진 과정에서만 그 의미가 규정될 수 있고 달성 과정에서만 유효성이 증명될 수 있는 목표를 향한 무한한 진보의 가능성에 대해서 나는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역사는 a better life를 향해서 꾸준히 가고 있다라는 신념, 이거를 강하게 이제 표시합니다. 인간이 만일 그런 신념을, 그러한 진보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인간의 사회가 어떻게 지속될 수가 있겠느냐. 좀 더 나은, 내일은 좀 더 나을 거야. 우리가 하는 건 내일이 좀 더 나았기를 위해서 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은 내일이 올 거야 라는 신념이 없다면 인간은 어떻게 이 사회를 무엇 때문에 지속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할 내용이 많은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에이치.카 교수가 역사학이라는 것을 인간이 해야만 하는, 우리가 이제 보론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문학적 주장이죠. 이러한 신념이 있을 때 인간의 집단적인 삶은 가치를 갖는 것이고 사회를 만들 이유가, 유지시킬 이유가 있게 된다라는 인문학적인 주장이 집약되는 대목이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진보라는 것 곧 좌파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좌파의 전유물이 진보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생각들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